네, 지난 토요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정부에는 35만 명의 촛불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벌써 4달째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건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탄핵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와 헌재의 심리,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35만 명이 정적으로 모였다는 많이 모인 거죠? 네, 굉장히 그렇죠. 그 추위에요. 상당히 날씨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핵 어떤 그 촛불 집회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반받아서 많이 모인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네. 이제 주최 측에서도 그 당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재벌 기업들이 있는 곳을 행진 코스로 추가하기도 했었죠. 네. 지금 아무래도 이 국민들은 과연 특검과 헌재의 판결 또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순실 양반이 특검에서 불러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죠? 결국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걸 특검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요. 네. 원래는 뭐 뇌물죄와 관련해서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뇌물죄 부분은 아직 앞으로 좀 더 수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가장 쉬운 고리인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가지고 네.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아마 최순실 씨가 구속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글쎄 말이에요. 특검이 부르는데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 국민들은 부분은 좀 참 헷갈렸겠더라고요.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처음에는 건강하고 공황장애 뭐 이런 걸 이제 핑계로 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이 네. 이제 8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던 건데 8번이나 됐습니까? 예, 이번에 안 나올 때는 굉장히 특이한 이유를 냈어요. 뭐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냐면은 네. 첫 소환 때 면담에서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다는 폭언을 듣고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특검 설명을 관계자가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첫 소환 때부터 삼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과거의 뭐, 역적죄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예, 뭐 꿈에서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할 수 들은 거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과연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제가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는 그러진 없지만 않았겠죠, 설마 지금.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예.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네. 안 나가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호사님, 최순실이 결국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특검에 가 수사를 받으면 어떤 부분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업무방해 혐의도 확인을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그러면 이화여대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정유라 씨의 입학이라든가 학사 운영에서 특혜를 줬느냐 부분도 네. 그 배경을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뭐 돈을 많이 갖다 뇌물을 줘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만 보이지 않는 정황들이 네.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할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고 그때 당시에 최순실 같은 사람은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그 영장이 적시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직접적 적극적으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더 기여를 했느냐, 그 범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수사를 하고 싶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평론가님 8번이나 안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지연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형사재판도 형사재판이지만 탄핵을 길게 어떻게든 해야 하고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조서에 기록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니까 네. 이거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나와서 말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말을 안 하는 사람 강제로 끌고 와서 말 시키나 그냥 뭐 재판하나 뭐가 다르냐. 그게 아닌 게, 말은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지금 태블릿 PC 같은 네. 경우 검찰에서 첫 번째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특검이 제출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장시호가 준 거 예, 말씀하시는 장시호 씨가 제공을 한 거 네. 분명히 태블릿 PC 자체도 자기 거라고 이게 최순실 씨 것이라는 게 거의 명백해 보이고 그 안에 최순실 씨가 쓴 뭐 메모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데 네. 이런 거죠. 자, 이거 당신 이름 기재되어 있고 당신이 적은 내용 맞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묵묵부답한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적어놔야군요. 예, 그러면 판사가 읽어볼 때는 야, 이게 뻔히 다 이렇게 다 맞는데도 부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고스란히 증거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끌어앉혀 놓고 아무 말 안 하더라도 그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또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다 리스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얘기를 술술 털어놓으면 기다려서 받아 적으면 되지만 네. 얘기를 어차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다 짜놓고 그 정황에 맞춰서 질문들을 다 해야 되니까 네. 힘든 거죠. 그 최순실과 다른 말씀 하시죠? 아니요, 저 말씀하신 거에 아, 조금 그래요? 덧붙여서 얘기를 예, 하자면 예, 예. 그동안에 최순실 씨가 주장해왔던 게 태블릿 PC를 검찰이 안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게 내 것도 아니고 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자기 법적으로 대응하는 논리로는 태블릿 PC를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호의 태블릿 PC도 똑같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니지만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내 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특검이 어차피 징검다리식으로 박 대통령한테까지 결국 뇌물죄 부분이 그렇죠. 이제 예. 혐의가 소명이 되려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짚어야 되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최순실을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순실 씨가 부인을 하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최순실 씨는 반드시 한 번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특검의 1차 그 수사 기간이 2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설 지나면 2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을 2월 초에 대면 조사하겠다고 특검이 얘기했는데 최순실 씨가 만약에 나는 이제 소환 조사나 그런 걸 안 받겠다고 자꾸 거부를 해버리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도 뒤로 미뤄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수사 일정이 뒤로 늦춰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헌재 탄핵도 2말 3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조차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판단 내리기엔 부담스러우니까 최순실 씨는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서 네. 지금 버티기에 들어갔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다시 청구될 거라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가겠죠, 부담도 특권도. 가고 재청구 때 기각이 되면 부담도 클 뿐더러 수사의 방향에서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게 꼭 그렇게까지 불리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황상수 삼성전자 상무라든가 네. 승마협회 부회장을 했던 이런 인물들을 소환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이재용 부회장과 적극적으로 이게 뇌물을 부인하는 논리가 결국에는 이게 마지못해 준 거였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반인의 시각이 봐서는 마지못해 준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걸 얻어가지 않았느냐? 시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마지못해 줬다고 볼 수 있냐? 뭐 400억 줬지만 실제로는 얻은 게 5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판이니까 네. 그 부분이 감정적으로 봤을 때 법감정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또 법적으로 이게 진짜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밝히는 건 또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구속을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네. 굳이 안 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조사는 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국민 정서상으로는 분명 뻔한데 왜 저는- 이렇게 조현 부장판사는 아니라 그러는지 말이죠. 예? 뭐 법리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전문가한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게 원래 국민 법률가 계시면 국민 여론에 바탕된 거 아닙니까? 그 법이라는 그래야 거가 권위가 생기는 거지. 법이 뭐죠? 이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끼리 이런 약속을 지키자라고 만드는 게 법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하는데 예. 이게 또 안 맞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 네. 한 가지 제가 한번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에 대해서 네. 미국 법무부에서 체포를 해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맞습니다. 예. 사법공조 요청을 한 건데 이 사법공조의 기본은요 양쪽 국가에서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반기상 씨가 중동에 있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다가 못 줬습니다. 사기를 네. 당했어요. 그랬죠. 예. 주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체포를 해서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똑같은 상황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400억 준 사람도 마지못해 줬다고 하니까 구속도 안 시키는데 6억을 준 것도 아니고 주려고 시도만 했다가 그나마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못 준 사람을 체포해달라고 하면 우리 법무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하나의 시험대가 됐습니다. 이거를 체포를 안 해서 넘겨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허용하는 나라구나라고 국제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트럼프 들어오자마자 한 요청인데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개 사안을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현재 사안이 조금 우리 법이 조금 우리 안 뇌물죄를 맞겠다. 보강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죠. 또 하나 비교할 수 네.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정유라 씨 같은 경우가 지금 정유라, 예, 똑같은 그렇죠. 경우가 해당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긴급 인도 되- 구속 요청이 들어가가지고 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양쪽으로 이제 송환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정유라 씨가 지금 버티기 하고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방기상 씨도 버티기 하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강제력을 갖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한국과 미국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방기상 씨가 만약에 한국 법원에다가 나 미국으로 안 가겠습니다. 또 소송 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요? 따지면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도 좀 비교할 지점인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예. 했던 거는 특검이 고소영장을 다시 한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번에 그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굉장히 나름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최명진 감독 소환 조사하는 것도 네. 이제 모나미가 이 독일 현지에다가 이제 승마장을 구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삼성이 뭐 99억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모나미 쪽으로 우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뭐 승마장을 구입했다 이런 의혹까지 좀 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뭐 최순실 씨가 강남 의상실에서 만든 옷을 박 대통령한테 그냥 줬다. 이것도 네. 뇌물죄인데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씩 뒤지는 거 보니까 이재용 회장을 묶지 못하면 차라리 옷과 뇌물죄 부분으로도 엮을 수 있겠다. 뇌물죄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훑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하나 분명하게 그 걸려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정유라요. 정유라도 결국 덴마크하고 대한민국 간의 그런 인도 조약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범죄 인도 조약에 의해서 청구를 한 거고 네. 이제 언론에서는 뭐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원래 덴마크에서 처음 법원에서 인신 구속을 허용을 할 때 네. 30일까지 허용을 한 겁니다. 이달 30일까지. 그러니까 덴마크 검찰 입장에서는 덴마크 검찰이란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런 범죄를 졌다고 자료를 보내왔는데 첫 번째로 이게 덴마크에서도 이게 덴마크 법에 따라서 범죄가 되느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송환을 하게 하는 거를 덴마크 검찰의 결정을 이번 주까지 한다는 의미고 정유라가 그걸 따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이미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게 덴마크의 유력 변호사들이 뭐 처음에 한 사람을 선임했다고 했다가 네. 처음에 국선이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 형사사건 전문가였다가 알고 보니 또 덴마크 수도에 있는 경제 전문가가 또 들어왔다고 했다가 최근에 두 사람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1년 9개월 된 아이, 19개월 된 아이 굉장히 이 아이 때문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아이도 지금 아이를 돌봐주던 뭐 부모와 함께 다른 시설에 있는 것으로 안전하게 유치를 했고 그런 걸 보면 안 들어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들어온다는 쪽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러세요? 중인데요. 다른 어디서- 평론가들이나 법률 전문가분들은 안 들어온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그 덴마크라는 나라도 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서 만약에 난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내면 소송 절차에 따라서 그 최종 확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라는 게 길면 뭐 1년 이상도 네.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당위적 측면에서 좀 주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유섬나 씨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유병원 회장의 딸이었던. 예. 프랑스에 가 있다는. 네. 예. 유선남 씨가 그 선나 씨가 아직까지도 지금 한 3년 가까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측면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비자 기한 만료되고 뭐 네. 여권이 무효화됐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보면 과연 그게 다 법원에서 덴마크 법원이 이거 받아들여 줄까? 네. 오히려 좀 소환이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뭐 그런 전망을 자꾸 저는 하고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들어온다. 네. 네. 양길 변호사님 쉽지 않다. 특검 수사 끝날 때까지는 안 그래요. 되겠죠. 좀 더 지켜보죠.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이고요. 국민들을 속이고 이러면 좀 일말에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가장 거죠. 위에 계신 박 그분부터 해서 박 대통령부터 참나.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청와대 인식이 전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지원하러 했던 것이고 아는 사람에게 얘기 들은 것이고 네. 최순실 뭐라 그랬습니까? 박영선 의원이 수감동까지 찾아가서 그동안 신나게 즐기고 살았으니까 얘기하라 그러니까 신나게 즐기고 산 거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식이 다른 거죠. 국민 괘씸죄라는 건 못 만듭니까 혹시? 예. 한마디 딱 생각나는 그러세요? 인물이 네. 맑아 아랫물도 맑다. 아. 대통령이 잘못 없다 그러는데 최순실 네. 씨가 인정할 이유도 없는 거고 예. 그 밑에 관료들이 인정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자, 우리 중간물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춘 주윤선 전 장관 구속됐습니다. 그죠? 예. 이 특검에서 고강도 수사를 하겠죠? 지금 구속하자마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네. 바로 그 다음날 불렀었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 정도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언론에 이제 수갑을 찬 모습을 보이고 말았죠. 네. 저는 참 법조인 출신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뭐 법을 잘 안다는 이유로 빠져나갔다는 법꾸라지라는데 왜 법 뒤에 그런 꾸라지란 말이 붙습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법조계 전체에 대한 모욕인 거거든요.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보여왔다는 건데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대부분의 구속이 되면 구속 직후가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따로따로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라도 누군가 먼저 얘기를 해버릴까봐 두려운 심리, 흔히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서 김기춘 실장이 다 주도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또 법꾸라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하네요. 뭐냐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 자체로는 사실 범법행위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에게로 가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라든가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헌법상에. 형법상으로 이 사람들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로 가려면 작성한 다음에 실제로 그걸 가지고 뭐 공과금을 끊어버렸다거나 이렇게 핍박을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조윤선 전 장관은 좋은 거 있죠. 나는 문체부 장관 가면서 그런 명단 정권 관리 차원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후임 선임자로부터 이어받아가지고 했다. 미안하다. 근데 이게 죄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장관 특검에서 눈물을 팍팍 쏟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뭐 조윤선 장 억울한 건가요? 아니면은 인생이 회한이 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 드는데요. 뭐 네.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고 네. 또 미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또 유학도 하고 예. 김앤장이라는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로펌에 있기도 네. 하고 남편도 뭐 거기 있다고 하고 그래요. 예, 뭐 미모에 뭐 모든 걸 다 갖춘 그래서 부족할 젊은 게 여성들이 없는데. 선망하는 뭐 여성 1위.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 맺은 게 참 그렇죠. 그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자기 있을 좀 것 원했던 같은데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사상 초유의 장관 2번, 수석 네. 1번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은 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임을 받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윤선 전 장관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특검 수사에서는 큰 맥락상에 별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조윤선 네.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정무수석 시절에 이제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건데 네. 조윤선 장관이 인정을 안 했어도 이 밑에 신동철 그 비서관이 이미 다 인정을 했다고 글쎄 하는 말이에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장관이 왕따였느냐 아니었느냐의 차이만 있을 정무수석이 뿐이에요. 당시 정무수석이었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걸 만드는데 주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제가 볼 때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꾸라지라고 하지만, 이거는 못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지금 보도된 걸 보니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도록 한 건 맞다. 그건 인정했군요. 예, 근데 블랙리스트라는 것 자체의 행위는 만든 것 자체가 그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니까 일종의 이제 유신 시대 공안 통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뭐 송경식 회장한테 CJ가 뭐 영화를 뭐 좌파적 영화를 만들었니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아예 통치 스타일 자체가 우리 사회가 좌파에 경도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세력들이 발호를 하면 나라 국기가 문란해지고 네. 국가 전복 세력이 좀 더 활개를 친다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아예 갖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당하게 만든 것이지 우리 민주사회 질서를 뭐 헌정 질서를 유린하거나 이런 개념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방어 논리를 펴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유카상 받은 한강의 그렇죠. 한강 작가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이들이 보기에는 좌파인가요? 예. 5.18 왜냐하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을 쓰기도 했잖아요. 그것 안에 북한의 어떤 뭐가 침투해서 뭐 했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우파 쪽에서 주장한 건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동조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형사 처벌을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사용할 것 같다. 박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 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네.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박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지시했다고. 그러니까 그 특검 수사 관계자 형사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고소. 예.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가 되는 거죠. 사건의 당사자라고.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비서실장이 인정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른 사람을 모신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을 모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근데 그만큼 치명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국회의 탄핵소추안 자체 본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뇌물 같은 경우 이제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큰 논리가 네. 이거 자꾸 뇌물 부정한 거 하는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한 푼이라도 들어간 게 있느냐 네.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익 목적이었다는 걸 주장하는 가장 큰 논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서 알 수 있다시피 뇌물죄로 가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문제점이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뭐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관계만 나와버리면 있다 아니다 대통령이 관여해서 지시했다 아니다 이러면 형사적으로 업무 방해가 가기 전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일국의 지도자가 나 싫은 사람들을 명단을 만들어 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만들었다. 네. 이거는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이미 그 자체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닌 거죠. 헌법재판소에 이게 가면 뭐 참고 자료로 국회에서는 지금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데 네.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데 그 방법이 또 법을 깨고 있는 거예요. 형사 고소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사 고소가 법을 깬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이 형사 고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민간인들 그냥 뭐 저희 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 언론이 됐든 어떤 뭐 다른 사람이 됐든 주변 사람들이 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었을 때 그거를 막겠다는 게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 주변 변호인단들도 뻔히 알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저 로스쿨 그냥 1년 차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걸어놓은 거군요. 그냥.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잘못돼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평론가님, 그 박 대통령이 이제 그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얘기도 슬쩍 흘리고 네. 또 증인을 35명이나 신청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종착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박 대통령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 작전이라고 보여요. 방금 전에 이제 소송 제기한 부분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금 소송 제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준 특검 관계자는 또 피의사실 공표죄 네. 그 양쪽으로 지금 걸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박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거예요. 네. 변호하는 것은 그 뜻은 뭐겠습니까? 나를 지지한 사람들이 이거 사실이 아니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금 태극기 집회 계속하고 있는데 더 크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지금 뭐 헌재 제가 볼 때는 특검 대면 조사가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대면 조사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세요?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송을 낸 것도 특검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의도로도 보인다. 이런 것이고요. 특검 조사가 만약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네. 그럼 끝까지 조사에 불응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어느 시점에 완전히 밀렸다고 생각하면 네. 헌재에 나가서 내가 직접 소명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양 변호사님 거죠. 간단하게 제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헌재 언제 결정나냐? 헌법재판소는 참 25일이죠. 이제 9차 변론 기일 내일 네. 모레 오늘 잠깐 말씀하신 39명의 증인들 중에서 몇 명까지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 증인을 채택하면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끝난다는 게. 그러면 그 변론 기일이 끝나고 나서 보통 2주 정도면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면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나오는 기일이 잡힐 텐데 한 가지 변수는 그렇게 딱 끝난 다음에 박 대통령이 갑자기 나오겠다. 나 나가서 말 한마디 한번 하겠다. 다시 법정 열어달라. 그럼 또 정치적인 후폭풍 고려해서 안 열어줄 수는 없겠죠. 그럼 3월 말로 4월 초. 그럴 수조차도 있죠. 하여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이제 헬스 그런 거 이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시나 그것도? 모르죠. 윤 전 총장은 옆에 그대로 있으니까 있잖아요. 하겠구나. 예, 하여튼간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